좀 녹화 시작한다고 떠드는 거니까 놀라지 마요. 오늘 146페이지 직권의 변화 할 거야.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해야 그래도 시간을 조금 남겨가지고 할 수 있어. 2단원의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물론 다시 새로 들어온 친구도 있으니까 다시 해주면 다시 해주는데 그건 뒤에까지 한번 리뷰를 못해. 2단원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일단 빨리 가야 돼. 직권의 변화와 직권의 변화 뭐야? 직권의 변화. 직권 땅의 변화라는 거잖아, 그렇지? 지난번 직권. 땅이 변해? 땅이 왜 변해?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어? 땅이 변하는 거. 그치? 지진, 화산, 그리고 너네 들어봤지? 대륙이 움직인다. 그 대륙 이동. 거기에 관련된 걸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지각 변동, 화산 활동, 지진, 습곡 산맥은 뭔지 알아요? 습곡 산맥? 안 들어봤어? 니네 이런 거 잘 모르더라. 이거 중1 때 배워가지고 그때 시험도 안 보고 하니까. 선생님이 습곡 산맥 들어서 습곡 산맥?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어요. 습곡 산맥은 땅이 이렇게 솟은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실제로는 땅은 단단한데 그래도 조금 탄력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쭉 우그리면 어떻게 돼? 가운데가 솟아오르겠지. 지금 여기 칠 딱딱해서 그런데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솟아오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솟아오르는 게 습곡 산맥이거든. 에베레스트 산 들어봤지?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 그게 습곡 산맥이었어. 그런 거 있지. 습곡 산맥 이런 거 지각 변동, 대륙 이동 이런 거 있지. 지각 변동인데 지각 변동은 지난번에 근원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세 가지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한다고 했어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저력 에너지 세 가지. 지각 변동은 싹 다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한 겁니다. 태양이 사라져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을 될 때 화산활동, 지진 등이 발생하며 지형이 변한다. 이게 왜 축적되었다 방출되는지 이제 봅시다. 거기 보면 세계지도가 하나 있죠. 세계 지리에 좀 밝은 사람은 여기가 좀 유리해. 세계 지도 좀 볼 줄 알아? 지도 딱 보면은 어느 바다 이름, 대륙 이름, 아니면 나라가 어느 나라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거 좀 알아? 그런 거 좀 약한 사람들은 이번 단원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유행을 했어. 집에마다 지구본이 다 있고 그런 거 막 외우고 바다 이름 외우고 대륙 이름 외우고 선생님 어렸을 땐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 선생님 세대는 그게 쉬웠는데 요즘 친구들은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래도 뭐 어떤 애들 대서양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대서양 어딘지 알아? 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유럽사. 그렇지. 대서양 정도는 아는 애들이 많은데 대서양도 모르는 애들 가끔 있고 인도양은 어딘지 알고 모르고 인도양은 어딘지 알아? 호주인가? 오, 너 지리 좀 하는구나. 뒤에서 했습니다. 사단에서 그렇지. 그래도 까먹으면 까먹지. 뭐 그런 거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게 좋고 대륙 이름하고. 아무튼 세계 지도가 나와 있어. 거기 보면 빨간 점하고 파란 점이 열심히 찍혀 있네. 거기 이제 그게 뭐냐면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장소를 표시해 놓은 건데 보니까 파란 점은 지진, 빨간 점은 화산이야.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영역대 찍히죠. 근데 잘 봐봐. 파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빨간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그치? 파란 점이 조금 많죠. 그러니까 화산이 있는 곳은 지진은 거의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 파란 곳이 있는 곳, 그러니까 빨간 점이 있는 곳은 파란 점이 거의 같이 있거든. 파란 점이 있는데 빨간 점이 없는 곳이 좀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파란 점들 연결한 걸 지진대라고 하거든. 지진대,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 빨간 점들은 이제 화산대라고 해요. 이 둘의 합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변동대라고 해요. 변동대. 문제에서 변동대가 어쩌고 그러면 지진 화산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지진대 화산대 합친 말이 변동대인데 뭐가 더 넓게 분포하냐면 지진대가 조금 더 넓게 분포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지만 화산이 없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제 대호가 이제 추측해요. 선생님 화산만 있는 데도 있는데요, 뭐 이러지.
그런 데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약간 우연이라고 봐도 돼. 거의 웬만한 화산이 있는 곳은 지진이 거의 다 있어요. 대신 지진이 있는 곳은 꽤 많은 곳에 화산이 없기도 하죠. 화산재와 지진대의 특징 거의 일치한다. 이게 더 넓다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일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륙 주변부에 나타나요. 대륙 주변부. 바꿔 말하면 대륙의 내부에는 잘 없지. 그치? 땅의 안쪽에는 없고 테두리 부분에 주로 많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으로 되게 많이 바꿔요. 대륙의 다음 중 변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대륙의 내부에 주로 존재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대륙의 주변부에 주로 존재하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 그림의 이미지를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답하면 됩니다. 문장 5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꼭 화산활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태평양 주변에는 화산활동과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서양에는 대양의 가운데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발생한다. 태평양 주변이 진짜 많거든, 그치? 그걸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그래. 태평양 주변에 고리 모양으로 굉장히 많은 거. 거기에 딱 끼어 들어간 게 일본하고 필리핀이야.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피했거든. 일본하고 필리핀은 엄청 많죠. 자, 그 밑에 확대경해갖고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해령 화산대 지진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있는데 주로 이름은 환태평양 주로 나오니까 그 정도만 알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진이 화산이 일어나는 곳이 띠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랜덤으로 지구 곳곳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다가 지구는 그 대륙이 한 조각으로 통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조각이 있는데 그 여러 조각이 돌아다니다가 부비부비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 마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꽝 하고 해가지고 지진하고 화산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구는 대륙은 여러 가지 판으로 지각이 쪼개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보면 판 구조론이라고 되어 있죠. 판 구조론.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 10여 개 정도래. 10여 개. 왜 10개, 10개라고 안 하고 10여 개라고 하냐면 지구 역사상 보면 이게 판이 조금 여러 가지 조각으로 더 잘게 나누어질 때도 있고 합쳐져서 또 하나의 판으로 합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10여 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판의 이동 1cm에서 10cm 1이면 1이고 10이면 10이지. 왜 1에서 10cm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판들이 이동 속도가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대끼는 거야. 차라리 같은 속도로 다 움직이면 어떻게 돼?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속도로 가면 잘 안 부딪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속도가 다르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면 더 부딪히겠지.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나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걸. 그래서 부딪히고 해서 지진하고 화산이 일어난다는 거야. 판 경계의 종류는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지도 위에 거 말고 아래쪽에 보니까 판이 막 그려져 있지. 모든 판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뭐 북아메리카가 있는 건 북아메리카 판, 아시아가 있는 판은 아시아판인데 보통 유럽하고 아시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판, 그래서 유라시아판이라고 해. 보이지? 유라시아판. 그리고 의외로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조각이야. 바다가 사이에 있지만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묶어갖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그리고 뭐 태평양은 태평양판. 거기 좀 특이한 게 필리핀판. 뭐 그런 게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다들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그 지구에서 대륙 이름 딱 되면은 어디에 판이 있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과 유럽 아시아가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중국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인도까지 인도래 일본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판이 되는 거야. 유라시아판. 그리고 이쪽에 태평양판. 일본은 어디 있냐고 하냐면 태평양판
판은 아니고 유라시아 판 위에 있는 거긴 해요. 이따가 좀 더. 여기가 이제 필리핀판. 여기 라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옆 동네가 바로 지구상에서 화산과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 보통 일본이 친숙하지만 필리핀도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지형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선들이 다 뭐냐면 판의 경계야, 판의 경계. 그리고 화살표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선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말은 요거는 뭐냐면 두 판이 이렇게 마주보고 꽝을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두 판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꽝하고 부딪히는 거는 모인다라는 의미에서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거고, 벌어지는 거는 멀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발산. 수학에서 극한 배운 사람은 더 잘할 거야. 수렴, 발산.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랑 안 배운 사람도 많죠. 수렴이라는 건 모인다라는 의미고, 발산은 흩어진다라는 의미야. 두 팔이 이렇게 가면 수렴, 멀어지면 발산. 그럼 이제 대우가 이렇게 멀어지면 가운데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밑에서 이제 새로운 땅이 생기는 거야. 충돌하면은 모여들면서 이제 그 판때기가 사라지는 거야. 멘틀로 들어가가지고 녹아버리죠. 그럼 이따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 일단 판의 구조. 여기는 어렵진 않은데 틀릴 만한 요소가 하나 있거든. 잘 봅시다. 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멘틀 위에 떠다니는 딱딱한 부분을 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구 지난번에 직권 배울 때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멘틀이 그냥 고체가 아니고 무슨 고체라고 했죠? 유동성 고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멘틀이 약간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근데 멘틀 위에 겉에 식어서 딱딱한 부분이 떠 있어.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인 거야. 그럼 그 딱딱한 부분을 판이라 그러고, 아래쪽이 이제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딱딱한 부분을 지각이 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잘 봐. 암석권이라고 하거든. 판은 암석권. 깊이 약 100km까지라 이제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각과 뭐라고 돼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각과 멘틀 상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멘틀인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멘틀 윗부분이라서 좀 딱딱한 거야. 여기까지 멘틀인 거야. 여기 지각인 거야. 그러니까 지각하고 멘틀 조금 합친 거를 암석권 판이라고 얘기하는 판. 여기 되게 잘 틀리는 게, 문제에서 지각을 그려놓고 거기 콕 해갖고, 예를 들어 문제에서 멘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지각인데, 문제에서 판이니? 이렇게 물어봐. 많이 틀린단 말이야. 지각은 지각이고, 지각에서 멘틀 상부 합친 게 판이에요. 그림에서 분명히 구분되게 주어집니다. 이 지각에서 멘틀 상부는 다른 색깔로 주어져 있죠. 해양 지각, 대륙 지각, 그리고 암석, 그 멘틀 상부 합쳐서 암석권, 판이라고 합니다. 깊이는 약 100km 정도. 그리고 그 아래는 뭐냐면 이제 멘틀 하부는 연약권이라고 얘기해요. 연약권. 여기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말랑말랑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 위에 떠 있는 딱딱한 부분들이 같이 위에 둥둥 떠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액체나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류가 빠르지는 않아요. 빨리 일어나면 큰일 나죠. 위에 땅들은 엄청 빨리 움직일 거야. 아주 서서히. 여기 중심부에 핵이 있잖아. 그럼 가운데는 엄청 뜨겁고 바깥쪽으로 하면 차갑잖아. 그러니까 이 멘틀이 천천히 내려가는 부분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뜨거워진 멘틀은 올라가고, 차가워진 멘틀은 식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대륙을 합니다. 그럼 지구 전체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대류를 하거든요. 그 대류하는 부분이 뒤에 가면 자세히 그림이 나오니까 대류를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자, 거기 보니까 판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판은 멘틀 상부하고 지각을 합치는 건데, 지각이 해양 지각이면 해양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륙 지각이면 대륙판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지도에 있는 중요한 판때기 중에서
어떤 게 대륙판이고 어떤 게 해안판인지 구분하면 좋거든. 근데 대륙 이름 들어가면 대부분 대륙판이야. 대륙 이름. 우리가 아는 대륙이 뭐야? 유럽아시아, 유라시아라, 아프리카라. 또 뭐 있어? 아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거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거 이름 들어가면 판은 전부 다 뭐야? 대륙판. 바다 이름 들어간 건 해안판이야. 태평양판. 그리고 필리핀판은 해안판이에요. 필리핀판은 필리핀 대륙이 있으니까 대륙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리핀판은 해안판이야. 거기 유명한 대륙판하고 해안판 나와있죠.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대표적인 해안판이고 나스카판도 있네요. 나스카판은 뭐냐면은 남아메리카 서쪽에 보면 바다 쪽에 판때기가 하나 있거든. 그건 나스카판이라고 하는데 잘 안 나와.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칸, 아프리카판은 잘 나오죠. 그러면 그 두 개의 특징을 알아야 돼. 일단은 이름들을 들었을 때 대륙판인지 해안판인지 알아야 되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고 해안판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고 여기 밀도가 작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륙판, 해안판 성질 중에서. 그림으로 나올 때는 있잖아. 위에 그림 보면 대륙지가 해안지가 그림이 있기도 하지만 지각이 이렇게 얇게 되어 있으면 그게 해안판 쪽이고 지각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으면 대륙판 쪽이라고 봅니다. 바다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도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대륙판에도 바다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지워버렸지만 유라시아 일본까지는 대륙판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륙판하고 해안판하고 있으면 바다 위치로 보지 말고 지각의 두께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두께가 이 지각의 두께죠. 지각의 두께가 여긴 얇고 여긴 두껍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 구성은 이제 이름에 들어있고요. 됐죠? 아까 전에 판 이동하는 원동력, 판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미 다 얘기했어. 멘틀이 계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멘틀이 계류할 때 판때기가 떠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멘틀은 지구 전체로 보면 이 멘틀이 어떤 데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어떤 곳은 멘틀이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는 거야. 계류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겠지. 여기서 뜨거워진 부분은 올라가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차가워진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멘틀의 상승이라고 하죠. 멘틀의 하강이라고 하는 거야. 둘 다 계류예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이렇게 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판이 이렇게 멀어지게 돼. 이 움직임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판때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면 얘네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두 판때기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대륙 두께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거꾸로 썼네. 미안. 말은 계속 똑바로 해놓고 써놓고 잘못 썼네. 해안판이었다. 미안. 고마워. 그래서 이렇게 판때기들이 하강하는 부분에는 모이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그거 되게 많이 나와. 멘틀이 하강하는. 갑자기 무슨 소리? 판때기가 부딪히고 있는 곳은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멘틀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판때기가 여기서 쭉 하고 쪼개지고 있는 곳은 멘틀이 상승한다라는 같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 두 판이 멀어진다, 멘틀 상승. 두 판이 가까워진다, 충돌한다, 멘틀이 하강.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상승 부분하고 하강 부분은 빨간색 화살표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쪽에 이제 하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상승한 멘틀은 양옆으로 이동하다가 점차 식으면서 밀도가 커지면 하강하여 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제 데워져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멀어지다 보면 이제 언젠가 식으니까 내려가는 거야. 자, 밑에 이거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 풀리기 쉬운 문제니까 여기 실험 그림 한번 봐.
판의 원동력을 실험하는 건데 그 실험 상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이나 우유 같은 걸 채워. 물이나 우유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열을. 그럼 여기 이제 데워진 우유는 어떻게 돼?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뭐 식으면 다시 하강을 할 테고. 즉 이런 식으로 우유를 대류시키는 거야. 근데 그냥 우유 대류하고 있으면 데우고 있으면 눈으로 보면 이게 빙글빙글 붉은지 안 보이잖아. 그럼 뭐를 하긴 하지? 위에다가 뭘 뿌려. 거기 뭐 코코아 파우더를 뿌리지 않나 주로? 그렇지. 코코아 가루를 뿌려. 코코아 가루를 막 뿌리면 이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코코아 가루가 이거 가운데가 쭉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코코아 가루가 뭉태기로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쭉 하고 이제 쪼개지는 게 보이죠. 이게 멘틀이 대류할 때 판이 쪼개지거나 이제 모이게 하는 게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대응되는 게 있어. 거기 보면 열이 가열하는 거는 이 지구 내부 에너지, 중심 부분의 뜨거운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고, 우유는 멘틀인 거야. 코코아 가루는 이게 제일 많이 들어요. 코코아 가루는 지각이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코코아 가루는 멘틀 위에 있는 단단한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각이 아니고 판이에요. 그거 꼭 써놓으세요. 코코아 가루는 지각이 아니라 판을 의미합니다. 일반 때는 니네 별 신경 안 쓰고 읽게 되는데 문제 풀 때 지각이라 나오면 거의 막 90% 낚여서요. 미래 얘기를 안 해주면. 거기 이제 낚시 포인트니까 잘 나머지는 안 틀려. 거의 틀릴 만한 게 별로 없어. 열어는 지구 내부에는지 상승하는 우유는 상승하는 멘틀. 갈라진 경계는 판의 경계. 아까 전에 이제 벌어지는 경계는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라고 하거든. 그 발산되는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발산형 경계 이렇게 표현해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통 2단계에서는 조금 헷갈려도 다음 장 넘어가면 안 틀리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것만 꼭 써놓고 조심히 발표해놓고. 앞쪽에서는 니네 읽어보면 웬만하면 되는데 여기랑 두 군데 많이 틀리니까 조심. 14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그지? 그리고 뭐 전체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적인 몇 부분을 해놨어. 거기 보면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판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거. 여기는 밑에 화살표는 안 꺼져 있지만 멘틀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두 판이 멀어지는 거. 여기를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경계. 그러니까 멘틀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판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렇지?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 발산하고 수렴이 반대말이에요.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가 반대쪽에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수렴형 경계가 보이죠. 발산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근데 거기 용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 보면 호상열도, 해부, 해력, 변환 단층, 해부, 섭입대, 뭐 습곡상례, 열곡대 뭐 많이 나오죠, 그렇지? 이거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 하나하나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야. 일단 경계가 발산형 경계부터 일단 배우고요. 선생님 하나 설명 안 하는 게 거기 보존형 경계라고 보이지? 보존형 경계. 그건 뭐냐면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일자로 이쁘게 쫙 쪼개지면 좋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발산형 경계가 요렇게 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많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자로 딱 쪼개지는 게 약간 쪼개지는 경계가 탁탁탁탁 이래서 쭉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야.
배워 이해했니? 그러면은 여기를 보존형 보존형이 좀 보는 거예요. 보존형 여기를 보존형 경계라고. 보존형 경계의 특징은 이 주황색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은 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은 판이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요걸 기준으로 하면 판이 스쳐 지나가잖아, 그렇지?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 판이 찢어지고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하면 판이 스쳐 지나가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어깨만 톡 부딪히고 지나가는 부분을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보통 보존형 경계는 발산형 경계 근처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앞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볼까? 한 장 넘겨가지고 146페이지 밑에 그림 보면 화살표 찢어지는 경계들이 되게 많죠. 화살표 찢어지는 146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보면 화살표 찢어지는 경계. 화살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계. 무슨 경계라고 그래? 그거를 발산형 경계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 발산형 경계 보면 발산형 경계 사이사이에 이렇게 줄 꺼진 거 뭐야? 이런 식으로 줄 꺼져 있죠. 그렇지? 이렇게 잔줄 많이 꺼져 있는데 거기가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보존형 경계는 발산형 근처 경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보존형 경계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이거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여기가 보존형 경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자, 거기 보면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이라고 1번 밑에 설명 하나씩 있네. 호상열도,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돼 있다라고 돼. 그럼 해구부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대륙판이랑 해안판인 거거든. 그림이. 미안해. 이쪽이 대륙판이고요. 여기 바다가 있는 얇은 쪽이 여기가 해안판이고요. 이쪽에는 다른 해안판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판때기가 총 3개 있는데 해안판, 대륙판 이렇게 있죠. 자, 아까 전에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이렇게 만나는데 누가 밀도가 크다 그랬지? 해안판이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둘이 꽉 부딪히면 해안판이 밀도가 컸고 아래로 깔아앉아 버리는 거야. 말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려 들어가. 왜? 해안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말려 들어가면서 여도 약간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미끄러지듯이 쑥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선생님 손가락 보여?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말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대륙판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리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구덩이 같은 게 생기겠지, 그치? 해안판이 내려가면서 대륙권을 끌고 이렇게 이제 말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말리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구덩이 같은 게 생기게 돼. 이해됐어? 상현이는? 상현이 이해됐어?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움푹 파여갖고 여기를 해구라고 해요. 해구.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뭐 와이나 뭐 이런 책 많이 보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은 뭐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뭐 이런 거 배우는데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데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거든. 보통 있잖아 바닷속이 아무리 깊어봐야 한 500m에서 1000m 정도 깊이야. 뭐 그것도 겁나 깊기는 하지만. 근데 지구 전체 크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6,400km. 그치? 500m, 1000m인데 몇몇 군데에서는 바다 깊이가 3,000m, 4,000m, 5,000m 심지어는 10,000m가 넘는 곳이 있거든. 그게 해구야, 해구. 이렇게 좁고 깊숙하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를 해구라고 해. 해구는 어디에 발달하는 거냐면 두 판이 모이는 수렴형 경계에서 수렴형 경계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로 지금 해구가 생기고 있거든. 이쪽은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부딪히는데 모든 해안판이 밀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두 해안판이 부딪혀도 해안판 중에 밀도가 더 큰 게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A판하고 B판 중에서 누가 밀도가 더 큰 거야? A하고 B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B가 이렇게 밀고 들어갔어. 밀도가 누가 더 크다? 그렇지. B가 밀도가 조금 더 큰 거야. 그러니까 B가 내려가면서 A가 이렇게 말리는데 여기도 뭐가 된다? 해구가 된다. 1번이 해구는 아닌데 해구를 먼저 설명했어. 호상열도는 뭐냐면 이게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마찰도 있고 압력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마그마가 생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특히 중요해지는 건데 얘가 마그마랑 멘틀을 잘 구분을 못하거든. 멘틀이 마그마 아니에요? 마그마랑 멘틀과 용암의 차이 알아? 다 들어본 단어인데 정확하게 구분 못하지, 그치? 멘틀은 뭐냐면 지구 깊숙이 들어있는 지각 안에 들어있는 유동성 고체 상태를 멘틀이라고 해요. 마그마는 뭐냐면 멘틀이나 지각이 지하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일부 액체 상태로 바뀐 걸 마그마라고 그래. 마그마는 뭐야? 액체로 바뀐 거야. 그럼 이 뜨겁고 액체 상태인 마그마는 이렇게 지각을 뚫고 올라오게 되거든. 뚫고 올라와서 분출을 하면 그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해. 근데 보통 마그마하고 용암은 구분을 못해도 크게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거든. 니네 보통 마그마랑 용암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없어. 정확히는 원래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물질을 용암이라고 하는 거. 정확히는. 근데 그건 별 상관없는데 멘틀하고 마그마를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 멘틀이 다 마그마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이게 고체 상태니까 지각 위로 뚫고 올라올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멘틀 중에서 일부분이 열과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마그마가 생성돼. 그럼 걔네들의 액체 상태에서 지각을 뚫고 올라오는 거야. 온도도 높지, 거기다 압력도 높지, 그럼 지각의 얇은 틈새를 뚫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뚫고 올라오면 그게 뭐가 돼? 마그마가 올라왔어. 지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 그치. 이게 화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바다잖아. 왼쪽이 바다잖아. 그럼 이 화산이 올라오면 이렇게 화산이 분출해갖고 뭐가 생겨? 화산이 생기다 못해 이게 높아지면서 바다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럼 화산 한 글자 더. 바다 위에 화산이 뿔쑥 올라와서 그럼 뭐라고 부르고 화산 바다 한가운데 화산 섬 화산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경계가 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줄 세워서 쓰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호상열도라고 해요. 열도. 호상열도. 이렇게 경계선 따라가지고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쭉 생긴 화산섬을 호상열도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호상열도야. 우리가 맨날 반도의 국민들 이런 표현 하잖아. 대륙이 삐져나와 있는 반도라고 그러잖아. 미국은 열도가 어쩌고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아니, 일본은 열도가 어쩌고 그러잖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열도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 일본은 열도, 전국 열도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한 반도라고 표현하고 걔는 일본 열도라고 표현하거든. 걔는 호상열도 화산섬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없었던 섬인 거야.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원래 그게 있는 땅인 거고 일본은 몇 억 년 전으로 가면 없는 섬인 거야. 언제?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화산이 생긴 거야. 그게 딱 일본 위치야. 그게 바로 일본 열도, 호상열도가 되는 거죠. 호상열도는 이 경계에서 올라온 화산섬이야. 선생님 그림이 이쁘게는 못 그리지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는 됐니? 생각아 이해됐어? 거짓말, 초라라. 호상열도 이해됐어요? 호상열도.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마그마가 생겨서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화산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바다 위에 화산이 불쑥 올라와.
그럼 그게 화살섬이란 말이야. 근데 경계가 이렇게 판때기가 크니까 경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경계에 따라서 섬이 쭉 생긴단 말이야. 섬이 쭉 줄지어서 생기면 하나의 큰 땅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건 호상 열도라고 해요. 호상 열도. 일본이 그렇게 생긴 거야.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바바바박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화산이 폭발해요. 이렇게 섬이 생긴 게 일본 열도다. 호상 열도. 해군은 했죠. 해령은 뭘까? 해령은 여기서 발사형 경계에서 이렇게 찢어지다 보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쪼개지게 되거든. 이렇게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멘틀이 올라가고 여기에 쪼개지면서 이렇게 찢어지게 되거든. 이 찢어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계속 땅이 새로 생기죠. 여기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해령. 바다에 생기는 골짜기라는 의미로 해령. 해령은 어디에 생긴다? 바닷속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거야. 해령은 바닷속 발산형 경계. 근데 거기 제일 오른쪽에 볼까? 제일 오른쪽에 보면 여기 육지가 대륙판이 있고 여기도 멘틀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 보이니? 제일 오른쪽에 보면 거기 육지에서도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거기에는 해령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 열곡대. 맞아, 열곡대. 이 발사형 경계가 바닷속에 있는 경우에는 해령이 생기고요. 육지가 찢어지고 있을 때는 열곡대가 생깁니다. 열곡대. 계곡할 때 곡자고요. 열은 말 그대로 니네가 열에너지 할 때 열자고요. 이렇게 찢어지고 있고 밑에서 땅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 땅이 찢어지면서 밑에서 용암이 올라오는 데니까 근처가면 어떻게 되겠어? 지열이 올라와. 뜨거워. 실제로 가면. 뜨거워. 가면 엄청 뜨거워. 그 열곡대로 바로 가. 혹시 롤 중계 보냐니? 롤 같은 거 안 봐? 이번에 MSI 하는데 아이슬란드에서 했거든. 아이슬란드가 나라 전체가 열곡대에 잘려나가는 섬으로 되게 유명해. 그 이따 얘기하겠지. 그래서 거기에 영상 보니까 열곡대에서 찍어가지고 막 수증기 올라오고 막 김 올라오는 거기서 이제 막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찍고 한번 나오더라고. 멋있게 해가지고. 쌤 다 가보고 싶은데. 그리고 거기 보니까 변환단층, 변환단층은 어디가 변환단층이냐면 여기 있잖아. 보존형 경계를 변환단층이라고 해. 정확하게 말하면 보존형 경계가 변환단층이 아니고 어깨빵 하면서 이 주변의 단층은 그 지층의 끊어짐을 의미하거든. 그 보존형 경계에서 그 지층의 끊어짐을 변환단층이라고 해. 그냥 보존형 경계 이꼴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보존형 경계는 뭐다? 변환단층이다. 그리고 습곡산맥. 습곡산맥은 뭐냐면 여기 이제 대륙판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밀고 들어가는데 대륙판 입장에서는 바다가 이제 밀리는데 대륙판의 밀도가 낮으니까 아래를 깔아앉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우그러진단 말이에요. 계속 밀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못 가니까 우그러져. 그래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판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를 밀려서 솟아오르는 거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접히는 거. 그걸 이제 습곡 산맥이에요.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각각 골랐을 때 이 명칭을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냥 대충 뭐 외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오답률이 높더라고. 의외로 이 단원이 물리가 어려운데 물리가 겁나 쉽게 나왔더니 지구관에서 다 틀려오더라고. 니들이 여기를 좀 약하게 해. 좀 약해.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내용 다야. 이게 내용 단데 밑에 발사형 경계에서 다시 나오는 건 뭐냐면 149페이지 발사형에 다시 나오는 건 뭐냐면 요 큰 그림 안에 다 설명했으니까 잘 모를까봐 하나씩 다시 보여주는 거야. 하나씩 다시 볼까? 149페이지 여기 발사형 경계 설명하는 거 나오네.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을 하면서 두 판때기가 멀어지고 있는 부분을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별거 없지. 근데 거기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발산형 경계는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보니까 멘틀의 상승, 그치? 발산형 경계에 주로 생기는 지형은 뭐냐면 바닷속 기면 아까 전에 뭐였지?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은 해, 명 그리고 육질 때는 열곡대 그리고 판때기가 좌우로 밀려나면서 여기가 끊어지게 돼요. 우리가 끊어지는 거 지층이 끊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단층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뚝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단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세 가지가 중요할 수 있겠다. 정단층, 역단층, 변환단층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단층, 역단층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있어서 봐봐.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여기가 끊어졌어. 좌우로 힘을 받거든 항상. 발산형 경계에서 끊어졌더니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1번 왼쪽 귀 맞아, 오른쪽 귀 맞아.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지만 이게 좌우로 당겼더니 이렇게 돼, 이렇게 돼. 1번인가요? 맞아? 응? 불 먹지 않아요? 둘 다 맞아? 어떻게 둘 다 맞아? 서야! 풀리지만 힘내서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 2번 안에 찍을 거야? 답은 1번. 아니 봐봐 모양을 봐봐. 내가 너무 그림을 못 그렸나? 여기 좀 지울게. 거꾸로 물어보자. 거꾸로. 자 여기에다가 힘을 가해가지고 부서졌는데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거는 좌우에서 누른 것 같아요? 아니면 좌우에서 당긴 것 같아요? 1번, 2번. 그치. 1번이 맞죠. 2번으로 보여? 지금 서양이 2번이라고 그랬지. 어? 이씨 안 보이는 게 끝까지 있어. 이건 보여? 이렇게 생긴 판때기에다가 힘을 가했어. 밀었던가 당겼던가 둘 중에 하나에 힘을 가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좌우에서 민 것 같아? 좌우에서 당긴 것 같아? 어? 민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보여? 화면이 1번으로 보여? 1번으로 보이면 다행이다. 1번이 정답이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좌우에서 당기면 약간 이런 그림이 돼야지. 아니면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돼야지. 그림이 내가 왜 두 개를 그려주냐면 그림은 좌우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좌우에서 누르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고 좌우에서 당기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쪼개진 모습을 보고 구분을 할 때 어렵냐? 아니 이거를 당겨야지 위로 밀릴 거 아니야. 이것도 당겨야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아니 반대로 생각해. 이거 잘 누르면 어떻게 돼? 다시 이게 밀려 올라가잖아, 그렇지? 밀려갖고 올라간 거는 누른 거고. 우리가 이렇게 당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장력이라고 해. 장력. 이거 그림 꼭 그려놓으세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색깔 보여? 태영아? 양쪽에서 누르는 거는 횡압력이라고 그래.
행압력. 그림을 굳이 내가 두 개씩 그려준 이유는 이렇게 쪼개지는 거랑 이렇게 쪼개지는 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생각해봐. 그냥 니네가 마음대로 쪼개놓고 이래놓고 땡기면 얘가 밀려서 내려올 건지 올라갈 건지 내가 생각해봐. 땡기면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그치? 땡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정단층이라고 해요. 정단층. 이거를 역단층이라고 해요. 시험에 단골 굉장히 잘 나오는 거거든. 이게 쪼개지면은 봐봐. 이렇게 딱 쪼개지잖아. 그럼 여기 이거 봐봐. 이거 분명히 봐야 돼. 요 사선을 경계로 해서 위아래 구분할 수 있겠어? 요거를 경계로 해서 여기랑 여기가 여기를 위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는 아래라고 할 수 있지. 사선을 경계로 하면. 그럼 사선을 경계로 해서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단이라고 해. 상단. 사선을 경계로 아래에 있는 건 하반이라고 해. 하반. 혹시 모를까봐 반대로도 그려줄게.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사선의 경계로 위에 있는 게 상반이야. 이거 뭐야? 상반이야, 하반이야? 그렇지, 이거 상반. 이건 하반이 되는 거지. 사선의 경계로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건 상반, 아래쪽에 있는 건 하반. 상반, 하반이야. 사선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두 개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한 다음에 사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반이고 하반인 거야. 정단층의 특징이 뭐냐면 상반이 어떻게 돼? 상반이 내려와. 끊어지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상반이어야 되지, 그치? 끊어지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상반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이 내려옵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면 돼. 왜 이렇게 글씨를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상반이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어이없죠. 글씨가 이해하기 더 편한데. 그래? 상반 하반이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역단층은 봐봐. 이게 상반이잖아. 상반이 올라가는 거야. 상반이 올라갑니다. 하반은 내려가겠죠? 상반 기준으로만 쓴 거야. 자, 근데 갑자기 얘기를 왜 했냐면 발산형 경계에서는 행압력이 작용하기 쉬울까? 장력이 작용하기 쉬울까? 발산형 경계 주변에. 그렇지? 발산형 경계는 장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된다? 장력이 작용하니까 무슨 단층이 생기기 쉽다? 그렇지? 정단층이 생기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림은 잘 이해했는데 상반이 올라가는 게 정반층인가? 상반이 내려가는 게 정단층인가? 그걸 좀 헷갈려요.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장력이 정단층, 장력이 정단층, 장정 하나는 확실하게 보여. 선생님들 예전 두 개 한꺼번에 외우려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뭐래?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이 생깁니다. 거기 상반 하반 그림에 녹색으로 상반 하반 표시돼 있지, 그치? 왜 그게 내려갔는데 만약에 수업 안 듣다 생각해봐. 밑에 있는데 그 상반이라고 돼 있잖아. 그 그림에 그 이해돼? 아니지. 왜 거기 밑에 그려져 있는 게 상반이야?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치? 이게 왜 상반이야? 사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상반이야. 상반이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던 게 위로 가고 위에 있던 게 밑으로 오는 게 정단층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나는 그렇게 외웠었어. 아니면 장력이 정단층, 장정 이렇게 외웠어.
중요한 건 니네가 정확하게 외워야겠다. 이것도 중요해. 근데 시험까지 시간도 남았고 그러니까 니네가 안 헷갈려지 한다고 해서 안 헷갈려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이거는 헷갈리는 거야 라고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 체크를. 그래 시험 전에 그걸 보고 들어가지. 진짜 많이 헷갈리는 거. 그럼 나는 이거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그럼 안 헷갈려도 돼. 난 평균적으로 얘기한 거야. 평균적으로. 니들이 거꾸로 해서 많이 틀리는 거. 됐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여기 설명한 해령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결국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건 이게 다야. 얼마 안 되지.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이해를 알고 있어야겠고 별령 그렇다고 이거 야 발산형 경계는 멘틀 상승하고 해령 열곡대 장력 전반층이야. 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그림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림 이해하고 요거까지 외우면 끝나는 거야.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경은 그 해령 열곡돼 있는데 추가 설명이 조금 있어요. 추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 뭐 해령 해가지고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고 마그마가 새로운 해양 지각을 생성하며 무슨 말이냐면 벌어지니까 149페이지 제일 밑에 왼쪽 거 보는 거야. 벌어지니까 땅이 벌어지면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온단 말이야.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굳을 거 아니야. 굳으면서 다시 지각이 되거든.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라는 표현을 써. 지각 생성. 지각 생성.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이런 해령을 확대해서 보면 약간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V자 모양의 열고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계곡이 발달한다.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마그마가 올라와서 딱 굳으면 그거 뭐야? 응애 이제 갓 태어난 지각인 거야.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 벌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경계선을 기준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생긴 지 오래된 지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멀리 있으면 지각의 나이가 오래된 거고, 발산형 경계에서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 지각의 나이가 어린 게 되는 거죠. 열곡대는 똑같아요.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가 대륙판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쪼개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 대륙판은 사이가. 그치? 갈라지면 결국에는 그 사이에 물이 차거든. 대륙판이 쪼개지면 그 사이에 결국에는 바다가 나. 그래서 나중에 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대륙판이 쪼개지다. 거기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진다. 얘 해갖고 뭐라 했어? 홍해. 얘네 홍해가 어딘지 아냐? 지도에서 보면? 그런데 홍해 어딘지 알아서요? 몰라? 큰 바다가 아니고 아프리카 지도 보면은 이따가 지도 보고 설명해.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다 있고 여기 위에 유럽이 이렇게 있잖아. 아프리카랑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이 뭐야? 이게 지중해고. 아프리카 옆에 뭐가 있냐면 아시아인데 중동이 있대. 중동. 그 중동 여기에 보면 조그맣게 이게 아프리카랑 여기 사이에 바다 하나 더 있거든. 그게 홍해야, 홍해. 그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고 하는 그 바다가 홍해가 나와. 그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무슨 문화가 있는데 수에즈 문화. 그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문화가 수에즈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를 홍해라고 하는데 이 홍해가 원래가 바다였던 게 아니고 육지가 쪼갈라지면서 바다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홍해. 지금도 육지가 쪼갈라지고 있는 게 있거든.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돼?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 거기 지금 아프리카 끄트머리가 이렇게 쪼개지고 있거든. 거기 쪼개지면은 섬으로 뛰어나가고 거기가 바다가 돼. 이거 이따 얘기해 줄게. 하나 넘겼어. 얼마나 됐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지. 수렴형 경계 요거 하고 하자. 여기는 이 그림이 이제 지울게. 필요하면 넘기면서 보세요. 아까 전에
이렇게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는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근데 수렴형 경계는 거기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 뭐랑 뭐. 소비품이랑 주제. 그러니까 니네가 경계가 네 종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세 개가 있는데 수렴형 안에 섭입형이 있고 충돌형이 있는 거야. 니네 바보같이 아니 이거 충돌형 경계인데요? 수렴형 경계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 충돌형 경계도 수렴형 경계고 섭입형 경계도 수렴형 경계야. 그러면 충돌형하고 섭입형하고 무슨 차이냐면은 그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얘 두 판이 이제 만나는 거야. 이걸 수렴이라고 하는데 만나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섭입형. 둘이 만났는데 둘 다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솟아버리면 충돌형이 되는 거야. 충돌형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대륙판이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야.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섭입형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거나 또는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하나는 내려가주는 거야. 근데 대륙판은 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래로 잘 깔아앉지 않는 거야. 스티로폼 배 두 개 부딪힌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아래로 안 깔아앉잖아. 둘 다 물에 떠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둘 다 그냥 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혀갖고 깔아앉지는 못하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솟아버려. 그게 충돌형 경계다. 그림 보면 삽입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하고 나와 있죠. 왼쪽이 삽입형, 오른쪽이 충돌형 두 개가 나오죠. 삽입형 경계는 아까처럼 해구나 호상열도 이런 게 생기기 쉽고요. 충돌형 경계는 습곡산맥이 필수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충돌형 경계는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거 외우면 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충돌형 경계의 예는 그 에베레스트,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이게 히말라야 산맥 어디 있는지 알아? 지도 보면? 지도 보면 여기 있어요. 딱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으면 문제 안 돼. 서양인이 히말라야 산맥 어디인지 알아? 잘 모르겠어? 일단 그럼 저거만 놓자. 이따가 지도 볼 거야. 히말라야 산맥은 지도가 어디 있냐면 니네가 이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154페이지거든. 154페이지. 154페이지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에 A 돼 있는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 위치야. 그 A 밑에 뾰족 튀어나온 나라가 인도야, 인도. 인도 바로 위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 거기에 이제 인도, 네팔, 스리랑카 다 붙어 있는 거야. 어떤 애들은 인도 위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구나. 히말라야 산맥 네팔에 있는 거 아니야? 네팔도 거기 있고 다 걸쳐 있는 거거든. 인도, 스리랑카, 네팔. 네팔이 제일 유명한 거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산이 네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거. 아무튼 인도하고 거기 유라시아가 충돌을 한 거야.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인도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었어. 옛날에 대륙이 이동을 해가지고 빵 하고 이제 붙은 거야. 붙은 상태에서도 계속 밀어가지고 조금씩 밀려 올라간 게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거거든.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의 평균 높이는 아직도 1년에 몇 미리 몇 센치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에베레스트 산은 8,848m라고 배웠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은 벌써 몇십 년 지났으니까 다시 재보면 몇십 센치는 올라갔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십 년 뒤면에 교과서에 8,848m가 있고 8,849m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거 지도에 A, B, C, D 다 외워야 되는데 그냥 한번 구경만 하는 거야. 지도에서 위치 모르겠다 하니까. 그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 섭입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습곡도 나오고 좌우에서 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정단층이지 좌우에서 밀린 회왕력이 작용해서 뭐가 생긴다? 역단층이 생깁니다. 정단층, 역단층 세트로 아시고요. 이 섭입형 수렴형 경계에는 무조건 역단층이 생기는 거야. 양쪽에서 누르기 때문에. 그죠? 보존형 경계까지 해버리자. 별거 없으니까. 보존형 경계 아까 설명했죠. 발산형 경계 주변에서 발달하는 건데 발산형 경계가 일차 똑바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보통 발산형 경계가 일차 똑바르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요 사이만 보존형 경계가 돼. 이동 방향이 반대가 돼서. 그래서 보존형 경계가 어디서 생기는지 잘 보시고요. 그 부분에는 변환 단층이라고 해갖고 독특하게 지층이 쭉 누가 칼로 줄 거는 것처럼 끊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지진대와 화산대하고 했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전에 지진은 판의 경계 대부분에서 일어나지만 화산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다 해야 돼. 발산형 경계는 지진과 화산이 둘 다 일어나. 정리해줄게. 발산형 경계는 지진과 화산이 둘 다 일어납니다. 발산형 경계는 지진과 화산이 둘 다 일어나.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렴형 경계 중에서는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는데 이놈의 충돌형 경계는 비집 보니까 올라가기만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 마그마가 잘 안 생겨. 그래서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안 생겨. 근데 섭입형 경계에서는 아까 호상열도 생긴다고 했죠. 화산이 생겨. 그다음 보존형 경계도 화산이 안 생겨. 화산이 안 보이는 경계는 뭐냐면 충돌형 경계랑 보존형 경계야. 반면에 지진은 다 일어나. 그래서 지진대가 훨씬 넓은 거야. 근데 선생님 설명하는 동안 눈썰미 있게 150페이지나 140페이지 본 사람은 거기 욕은 아니야. 신발, 천발 이렇게 되는 거 봤어? 신발 지진, 천발 지진. 150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지진 앞에 천발 지진, 신발 지진 뭐 이런 말이 있거든.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면 아까 전에 있잖아. 얘네들이 부딪히거나 쪼갈라질 때도 스르르르 이렇게 이쁘게 쪼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갈라지는 거야. 봐봐. 이렇게 쪼갈라지는 거야. 밀 때도 이렇게 밀는 거야. 이렇게 밀리는 거야. 이렇게 밀다 보면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그때 딱 하고 하면서 그때 꽝 하고 흔들리게 돼. 그때 화산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거든. 그때 지진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진이 생기는 진원이라고 해.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로 나누게 돼. 섭입형 경계에서는 이렇게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지진이 생겨. 땅에서부터 멀리. 그래서 보통 섭입형 경계는 신발 지진, 깊은 지진이라고 하지. 발산형 경계는 깊은 지진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발산형 경계는 천발이 일어나. 보존형 경계도 마찬가지. 깊숙한 지진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뭐만 충돌형 경계는 중발에서 신발 정도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보통
뭐 물어보냐면 신발이냐 천발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서비평 경계랑 충돌형 경계랑 지진이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날 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의 깊이는 진원의 깊이는 어떻게 된다? 서비평이 더 깊다. 이렇게 됩니다. 신발이 깊은 거야. 깊을 심자야. 심해할 때 심자. 천발이 얕은 거야. 거기까지 하면 우리는 151페이지 제일 위에 것까지 했어요. 도전형 관계까지.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각 유명한 그 아까 열곡대 중에서 유명한 열곡대, 뭐 변환단층 중에 유명한 변환단층 지도부는 다시 보는 거예요. 잠깐 끊었다가 갈 때니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녹화해놨으니까 졸거나 까먹으면 영상 다시 보면 돼. 잠시 끊어갈게. 151페이지에는 거기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뭐 화산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인데 대부분 읽어보면 거의 다 알아. 근데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니네가 무식결에 지나가기 쉬운 게 거기 보면 화산 분출물이라고 되는 거죠. 화산이 일어날 때 나오는 거 화산 분출물. 그때 화산 가스, 기체 성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주성분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인데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화산가스, 그리고 화산이 많이 배출되면 이산화탄소가 뭐 일으키는지 대기 중에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화산이 많이 폭발하면 지구의 대기가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용암,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나서 흘러내리는 거 용암이고요. 보통 화산이 일어날 때 이게 뭐가 이렇게 퍽퍽 튀거든. 그걸 뭐라고 하면 화산쇠설물이라고 하는데 화산쇠설물이 화산암괴, 화산력, 력이라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역이 한자로 자갈이라는 뜻이야. 화산력, 여감이라고 니네 안 들었어. 여감, 이 자갈이거든. 화산암괴, 그러니까 화산 돌멩이인 거지. 화산력, 그리고 화산재, 화산진. 화산재보다 화산진은 더 입자가 작은다. 이게 순서대로 입자가 작아지는 거거든. 이게 시험에 주관식으로 잘 나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화산세설물 네 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이름은 익숙한 이름이 아니잖아.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 아니면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 뭐 화산재보다 화산진의 입자가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순서대로 입자가 작아지는 거고 시험 치기 전에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꼭 해주세요. 화산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순으로 크기가 작아지고 그 4개 이름 쓰는 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화산 활동의 영향, 부정적인 영향은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 화산 터지면 좋아? 바로 옆에 터지면 좋아? 그치? 뭐 삶의 터전에 이를 수도 있고 농작물도 파괴되고 부정적인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 니네 부정적인 건 안 필요. 화산이 폭발해서 긍정적인 효과 있나 싶잖아. 근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봐. 화산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광상이 뭐냐면 지구 중심부에 우리가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멘틀이나 그런 데 있던 금속 성분이 화산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화산 분출이 끝나고 식으면 그 안에 금속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 철광산 이런 거 있잖아. 그 철맥이 생기면 그걸 광상이라고 해요. 광상.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난방 및 지열 발전. 화산이 너무 진옆에서만 안 터지면 그 지열을 활용할 수 있겠죠. 난방이나 지열 발전할 수 있고 비옥한 토양. 아이러니하게도 화산이 폭발하면 그것 때문에 농작물이 죽을 수 있지만 화산재가 한번 뒤덮고 나면 그 뒤에 한동안 농사가 되게 잘 됩니다. 화산재가 식물들이 되게 좋아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비옥한 토양이 돼요. 예전에 화산 폭발을 많이 했던 그 화산 대지에는 농사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거기 관광자원. 당연히 화산 뭐 구경하러 놀 거고 화산 주변에 온천도 많이 생길 거고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화산이 폭발했을 때 대처 방법 읽어보세요.
니네 상식 수준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 넘기면 주요 화산 피해 사례. 요거는 시험 나오는 거 못 봤어. 그냥 1번만 보시고요. 지진. 아까 전에 꽝 하면서 이제 지층이 끊어지고 진동이 퍼져나가는 걸 지진이라고 그러잖아. 부정적인 영향. 박살나니까 뭐 좋은 거 없겠지. 그 일에 읽어보면 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진의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거든. 근데 조금 있긴 있어요. 우리가 지구 내부를 분석하는 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지진파를 분석하는 거거든.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를 분석을 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으니까 지구 내부 구조 연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딱히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인공지진. 그 지진 진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폭약을 넣어가지고 인공으로 빵 땅속에서 폭탄을 터뜨려갖고 그 퍼져나가는 진동이 패턴을 분석을 하면 지하자원 찾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기도 하니까 읽어보세요. 화산의 긍정적인 효과 특히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나머지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눈으로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야. 시간만 많이 잡아갖고 넘어갈게요. 154페이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154페이지야.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거기 A, B, C, D, E 동그라미만 쳐놓고 A, B, C, D, E 이름 다 써라고 한 적도 있어요. 154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지각 변동으로 일어나는 지형들 있죠. 해구, 해력, 열곡대, 습곡산맥, 변환단층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어디에 대표적으로 있는지 지진 거기 지형의 위치와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는 잘 안 나오는 게 있긴 있거든. 근데 무조건 나오는 거는 몇 개 강조할게. A! 잘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A가 바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혀서 충돌형 경계를 만들어서 히말라야 산맥, 스콥 산맥을 만듭니다. 이름은 히말라야 산맥, 스콥 산맥이죠. 보통 이름하고 종류를 쓰라 그러거든. 그럼 히말라야 산맥, 스콥 산맥 이렇게 써줘야 돼요. B가 바로 일본의 위치죠. 일본 위치니까 거기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C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거야.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하고 마리아나 해구가 그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C, 마리아나 해구. 그리고 D는 통가 해구라고 되어 있는데 D는 잘 안 나와. D는 시험 나오는 거 본 적 없어. E는 알류산 해구라고 했는데 E도 잘 안 나와. 그냥 이름까지 몰랐대. D하고 E는 딱 봐도 서귀편 경계거든. 아, 거기는 해구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림 나와. 그 다음 F. 거기 보니까 페루, 칠레 해구. 여기 또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해구랑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남아메리카 판하고 여기 나스카 판하고 여기 꽝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니네 여기 길쭉한 나라 있는 거 알지? 남아메리카에. 이름 뭐지? 이 칠레지. 이 칠레가 나라가 왜 이렇게 길쭉했냐면 여기 칠레 바로 옆에 안데스 산맥이라고 굉장히 길고 높은 산맥이 있거든.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랑 그 건너편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라가 길게 왕국이 건설이 된 거죠. 칠레가 여기 있고 페루가 여기 있고 이 건너편에 가야지 뭐 브라질이랑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가 안데스 산맥 그리고 여기에는 해구가 생기죠. 여기 해구는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고 여기는 무슨 해구? 페루 칠레 라인에 있는 칠레 해구 혹은 페루 해구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는 있으면 좋아. 우리 안데스 산맥 거기 스콥 산맥이 있으니까. G, H 특히 G 엄청 중요합니다. G 중요해요. 이름까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발산형 경계에 있는 곳에는 보존형 경계가 조금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발산형 경계는 바다 밑에 있는 경우가 많아.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통 있거든. 육지에 보이는 변환 단층이 거의 없는데 이거는 육지에 보이는 변환 단층. 누가 땅을 진짜 칼로 쫙 대는 것처럼 탁 끊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미국의 서쪽에 보면 있거든.
위치 찾아서 북아메리카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거기에 가보면 쫙 줄 거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고 종류는 변환 단층이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 이건 이제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대서양 중앙 해령, 되게 중요합니다. 동태평양 해령은 막 있구나 정도도 알고 있을 때, 태평양은 발산형 경계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 중앙에 큰 발산형 경계가 길게 있는데 그걸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열곡돼 있습니다. K하고 L. L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열곡대라고 하는 게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열곡대는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발산형 경계라고 그랬죠. 이건 보존형 경계야. 이건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발산형 경계인데 L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이름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니까 아프리카 동쪽에 있겠지.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 동쪽에 L 해갖고 있잖아. 거기가 지금 쪼갈라지고 있는 거야. 한 몇만 년, 몇십만 년 후에는 완전히 쪼갈라져가지고 거기 바다가 생길 거야. 홍해처럼. 그리고 K가 찾기 힘들거든. K 어디 있어요? 오른쪽 맨 위에. 여기를 지도 따라서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 K가 오른쪽 지도로 보면 제일 위에 있는데 K 표시되어 있는 거 위에 이렇게 돼 있는 땅 보여? 이거 땅 이름 알아 혹시? 오, 지도 잘. 그린란드고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나라가 있거든.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긴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도 오른쪽에 안 보이고 지도 왼쪽에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그러니까 지도 위치에 따라서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표현해요?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은 영국에서 쭉 올라간 외딴 섬이 아이슬란드야. 그러니까 왼쪽 편에서 보여 지도. 어떻게 돼? 영국에서 거기 살짝 잘려 있잖아. 거기가 아이슬란드야. 제일 끝에 잘려 있는 부분. 거기 아이슬란드. 그래서 지도가 지금 이렇게 잘려 있는데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보면 영국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동그라미 돼 있으면 그게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영국에서 조금 멀리 그린란드 가까이 여기는 이 나라 섬 하나가 나라인데 한가운데 딱 발산형 경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 없이 얘는 나라 통째로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건데 좋은 점이 지열이 엄청 많아. 그래서 얘는 전체 나라에서 전기의 90% 정도를 지열 발전을 의존해요. 열곡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위치 잘 보세요. 우리 지도로 보면 K가 오른쪽 위쪽에 있는데 보통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영국에서 왼쪽 위에 있습니다. 지도가 중심이 바뀌면 좀 못 찾더라고. 다른 건 다 찾더라고. 그래서 그거 안 해보고 있어요. 열곡대랑 해령, 특히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고 볼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동그라미 해놓고 한 A, B, C, D 4개 정도 해놓고 나서 이름 물어보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와요.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20점짜리 나온 적도 있어. 동그라미 한 대여섯 개 해놓고 이름하고 종류, 이름하고 종류, 이름하고 종류 이렇게 씁니다. 그럼 20점 안 해오면 20점 순식간에 날라가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도 한두 개 정도는 꼭 나와요. 객관식 안에 나오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제도는 뭐예요? 제도는 섬의 모임을 제도라고 하는 거야. 제도는 하와이 제도, 그럼 하와이에 섬이 하나만 있는 게 하와이 여러 개 있거든. 마리아나 제도로 그러면 마리아나 섬 몇 개가 있거든. 그걸 제도라고 얘기를 해. 거기도 이제 호상 열도죠. 지금 시간이 7시 53분이어가지고 생명 넘어가면은 뭐 시작하는 동안 끝나버릴 거거든. 다음 주에 해가지고 생명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 지구과학 파트 외우면서 연습 좀 해보려고 했어요. 생명이 한 파트가 남아가지고 생각보다 양이 좀 많기는 한데 다행스럽게 진도 아주 늦진 않아. 근데 이제 돌아와서 물리 또 해주고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난주에 였나? 선생님이 복습하라고 프린트 나눠주지 않았어? 안 줬어? 받은 거 있긴. 너만 받았냐? 너는 안 받았어? 이게 큰 거 이렇게 된 거 프린트 안 받았어? EPS 그거 너는 받았지. 상현이는 안 받았어? 그거 뽑아줄 테니까 그거 뽑아갖고 그거 챙겨서 가고 그동안 좀 책 읽어보고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